저는 평생 한국을 분석하던 미국 학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끝까지 1등이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 공장에서 새벽 3시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본 순간 제 인생의 이론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제가 한국을 틀리게 봤는지, 그리고 왜 21세기의 승자가 한국일 수밖에 없는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미국 학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산업 정책을 연구했고 일본의 반도체 전성기를 분석했으며 중국의 부상을 예측했던 사람이었어요.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이 제 보고서를 기다렸고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성실한 이류 국가로 봤어요. 열심히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엔 일본을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의성이 부족하고 기술력은 모방 수준이며 언젠간 중국에 밀려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이론을 버리게 됐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학술 발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깨달은 과정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비공개 포럼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딱 50명. 일본의 최고 경제인들과 정책 이반자들, 그리고 저 같은 외부 전문가 몇 명이 전부였어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일본의 제도약 전략. 회의실은 도쿄 중심가 45층 고층 빌딩 안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한 도시의 모습. 일본 특유의 세련됨과 안정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회의실 안 분위기는 야경과는 달랐습니다. 차분한 척하지만 속내는 들떠 있었어요. 발표자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였어요. 2023년 데이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HBM 독점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본어 발표였지만 동시 통역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국은 생산 능력은 있지만 핵심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시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초정밀 공정,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리고 소재 기술의 총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그 불편함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한 일본 중공업 기업 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신사였어요. 밀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위스키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HBM 기술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실행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술 혁신 능력에선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전이 되면요.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도 같은 결론입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 선도자는 아닙니다. 그는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뭔가 찝찝했거든요. 발표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R&D 투자 계획,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까지 다 완벽해 보였어요. 논리적으로는요.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실적 보고서, SK 하이닉스 기술 발표 자료, 한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문서들. 밤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숫자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HBM 시장 점유율 90% 이상, 엔비디아 AI 칩 독점 공급, 차세대 HBM3이 양산 성공. 근데 뭔가 설명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일본과 미국이 수십 년 쌓은 기술 격차를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 아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료만으론 알 수 없었습니다. 논문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3월 말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확인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확고했거든요. 한국은 열심히 하는 나라였어요. 똑똑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모범생이긴 한데 천재는 아닌 그런 이미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SK 하이닉스 2000 캠퍼스 관련 뉴스 기사였어요. 24시간 가동 체제, 3교대 근무, 엔지니어 5,000명 상시 투입.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판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했으며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 공항과는 달랐어요. 일본 공항과는 비슷했고요. 역시 선진국이긴 하네. 그 정도 인정은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호텔은 강남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 밝은 네온 사인, 질서정연한 도로. 아시아의 후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야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력, 창의성, 혁신 문화. 그런 것들이요. 그걸 확인하려면 현장에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국 학자가 방문한다니 한국 측에서도 흔쾌히 받아줬어요. 이천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 대신 공장들이 보였고 화려한 간판 대신 산업단지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미국의 산업단지와도 달랐고 일본의 제조업 지역과도 달랐습니다.
뭐랄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공기 자체가 팽팽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어요. SK 하이닉스 2000 캠퍼스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공장 건물들, 거대한 클린룸 시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자료로만 봤을 땐 몰랐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 압도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가이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설명도 정확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1공장 클린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진복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하얀 옷이었습니다. 일본 공장에서도 입어봤지만 여기건 더 철저했어요.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정밀하고 멈추지 않는 소리.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방진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보였어요.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충혈돼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근데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눈 같았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라인이 HBM3이 생산 라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양산 중인 곳은 여기뿐입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온도, 압력, 습도, 공정 속도. 그는 숫자를 보면서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옆 동료에게 말했어요.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급했어요. 절박했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몇 시간 근무하나요? 8시간 3교대입니다. 지금 몇 교대죠? 2교대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럼 밤 10시 5시 이후엔 3교대 팀이 투입됩니다. 새벽 6시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물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투어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2공장, 3공장, R&D 센터까지 다 봤습니다. 다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설은 좋았습니다. 엔지니어들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특별함은 못 느꼈어요.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듣기로 했거든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HBM3이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영어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발열 문제, 적층 기술, 대역폭 최적화. 다 기술적인 얘기였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거의 매일 화상회의를 합니다. 때로는 한국 시간 새벽 2시, 3시에도 회의가 잡힙니다. 왜 그 시간에? 엔비디아 본사가 미국 서부에 있으니까요. 그쪽 업무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회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웃었어요.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에도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2시, 3시에도 일합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요. 엔지니어도 24시간 대기합니다. 교대 근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긴급 상황이 생기면 비번인 사람도 나와요.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복귀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물었어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야간 공장 풍경도 보시겠어요? 낮과는 또 다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피곤했거든요. 근데 뭔가 끌렸습니다. 그럴게요.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이천 캠퍼스로 갔어요.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새벽 3시도 아니고 밤 10시인데 공장 전체가 대낮처럼 밝았어요. 불이 꺼진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차가운 흰색 형광등 빛이었습니다. 주차장엔 차가 가득했어요. 낮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3교대가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새벽 6시까지 이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을, 그 잠들지 않는 건물을. 저는 요청했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봐도 될까요? 가이드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요? 밤 10시인데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갔어요. 낮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조용했어요. 더 긴장돼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3교대 팀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를 지켜봤어요. 그는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미세한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완전히 집중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충혈돼 있었습니다.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초점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근면이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저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10분, 20분, 30분.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저는 다른 라인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선 2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한 명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엔지니어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빨랐습니다. 3명이 모여서 다시 논의했어요. 5분 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체 과정이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말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된 특수부대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 11시 30분이 됐을 때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방진복을 벗고 건물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3월 말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근데 머리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공장 건물들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들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30분. 한국 시간. 그럼 미국 서부는 아침 7시 30분쯤 됐을 거예요. 일본은 밤 11시 30분. 한국과 같았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본 공장은 어떨까? 도쿄에서 봤던 그 사람들.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퇴근했을 거예요. 회식하거나 집에서 쉬고 있거나.
미국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이제 막 출근했겠죠. 커피 마시면서 이메일 확인하면서.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밤 11시 30분인데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어요. 뭔가 적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뭘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줄만 적었어요. 이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아직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진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공장 건물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방진복을 벗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금 몇 교대세요? 3교대요. 새벽 6시까지 근무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가 피식 웃었어요. 힘들죠. 근데 할만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다리거든요. 엔비디아요? 네. 우리가 HBM 못 만들면 엔비디아 AI 칩도 못 만들어요. 그럼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춰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늦출 수 없어요. 엔비디아 납기일은 칼 같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당신들은 그 압박을 견뎌야 하는 거네요. 압박이라기보단 책임이죠. 그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요. 최고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뭘 놓쳤는지. 일본을 볼 때 저는 기술을 봤어요. 미국을 볼 때 저는 혁신을 봤습니다. 중국을 볼 때 저는 규모를 봤어요. 근데 한국을 볼 때는요? 저는 근면만 봤습니다. 성실함, 모범생,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근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착이었어요.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착. 절대 지지 않겠다는 집착.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착. 그 집착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 계속 그 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잠들지 않는 공장. 흐려지지 않는 눈빛.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일본 포럼에서 봤던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은 생산 능력은 있지만 핵심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의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용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소재와 장비를 가져다가 그걸로 일본이 상상도 못한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미친 듯이. 저는 자료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이천으로 갔습니다. 더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R&D 센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HBM사 개발은 어디까지 왔나요? 그들은 웃었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기밀이에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언제쯤? 엔비디아가 원하는 시점에요. 또 엔비디아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엔비디아 요구가 까다롭지 않나요? 까다롭죠. 근데 우리는 맞춰요. 무조건. 어떻게요? 잠 안 자면 돼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진지했습니다.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1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낮 근무조였어요.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었어요. 근데 얼굴엔 주름이 있었습니다. 피로의 주름, 긴장의 주름, 책임감의 주름.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입니다.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근데 이게 제 일이에요. 다른 데로 이직 생각은 없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세계 최고예요.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선 더 못해요. 그럼 평생 여기서 일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왜요? 여기선 제가 만드는 게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이천에 머물렀어요. 낮에도 보고 밤에도 봤습니다. 새벽에도 갔어요. 언제 가도 똑같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일하고 있었으며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저는 정문 앞에 서서 공장을 다시 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본 공장은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회색 건물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집착.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그게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쿄 포럼에서 웃던 그 사람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아마 회의하고 있겠죠. 한국은 일시적 현상이다. 우리 기술이 더 우수하다. 장기전이 되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아니,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이 기술을 말할 때 한국은 속도를 택했습니다. 미국이 혁신을 말할 때 한국은 실행을 택했어요. 중국이 규모를 말할 때 한국은 정밀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집착으로 완성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쓴 논문들을 꺼냈어요. 일본의 기술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추격은 한계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소재 장비 기술이 핵심이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논리적으로는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논리를 깼어요. 상식을 깼습니다. 한계를 깼어요. 어떻게? 집착으로. 미친 듯한 집착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어요.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뭘 연구했는지. 기술? 아니었어요. 혁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연구했어요. 일본의 과거, 미국의 과거. 근데 한국은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 계속 그 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흐려지지 않는 눈빛. 멈추지 않는 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밤에 공장으로 갈까? 저 차들 중에 어떤 차가 새벽 3시에도 달릴까? 저 빌딩들 중에 어느 건물이 24시간 불을 켤까? 그게 궁금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3일 전엔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너져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제 이론이 무너졌고, 제 확신이 무너졌으며, 제 오만함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어요. 근데 머릿속엔 여전히 그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잠도 안 잤습니다. 그냥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30년 동안 쌓은 이론이 무너졌어요. 제 논문들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강의는 틀렸어요. 제 자문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60대였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서울 야경만큼 밝지 않았어요. 이천 공장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장을 봤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쇠, 기술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산업 정책 30년. 다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에드워드 밀러 지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았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기록해야겠다고.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전부를. 제 오만함, 제 오판, 제 후회 전부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의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천에서 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국의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더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천은 그저 입구였을 뿐입니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어요. 제가 판교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다시 이천에서 본 것들. 그게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절대로. 이천 공장의 불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5시에도.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눈을 감지 않고, 손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그걸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제가 왜 평생의 이론을 버리게 됐는지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듣다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왜 저는 이제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지 들어주세요. 제 고백을, 제 후회를,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2000이 전부일 거야. 한국에 집착을 받으니 이제 다 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2000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또 예약했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또 가요? 뭘 더 봐야 하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대로 보려고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본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천의 그 불빛이 예외적인 건지 아니면 한국 전체가 그런 건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충남 서산으로 향했어요. 배터리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바다가 보였어요. 서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 옆에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름만 들어본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첫 방문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서산 공장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2000보다 더 컸습니다.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테슬라, GM, 폭스바겐으로 갑니다. 하루에 얼마나 만드나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 세계 전기차의 30% 이상이 여기 배터리를 씁니다. 30%. 그 숫자가 머릿속에 꽂혔어요.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2000과 비슷했어요. 방진복, 정숙, 긴장감. 근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웠어요.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더 단단했습니다. 한 라인을 지나가는데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배터리 셀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봤어요. 그는 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먼저 봤어요. 그리고 측정 장비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셀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10번, 20번, 30번.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25년입니다. 25년? 네. 배터리 산업 초창기부터 계셨어요. 그럼 지금 이 공장에서 제일 숙련된 분이시겠네요. 숙련됐다기보단 전설이죠. 전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왜 전설이에요? 저분 손을 거친 배터리는 단 한 번도 불량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25년 동안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25년. 단 한 번도. 불량 제로. 저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네. 영어 하세요? 조금요. 억양이 강했지만 의사소통은 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량을 안 냈다고 들었어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운이요? 네. 운이 좋아서요. 근데 눈빛은 달랐어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집중이었어요. 완벽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배터리 셀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차에 들어가요. 차가 도로를 달리죠. 그 안에 사람이 타요. 가족이 타죠. 그는 제 눈을 봤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그 가족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해요. 말은 단순했어요. 근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서산에서 6시간을 보냈어요.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비슷했어요. 나이는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책임감. 그게 보였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던데 경쟁이 심하죠? 심하죠.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여요. 우리보다 30% 싸게 팔아요. 그럼 이기기 힘들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격 경쟁은 안 해요. 왜요? 우리는 품질로 싸우니까요. 품질이요? 네. 중국 배터리는 싸요. 근데 5년 후가 문제죠. 우리 배터리는 10년 후에도 멀쩡해요.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이 우릴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싸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믿을 수 있어서. 단순한 말 같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신뢰. 그게 한국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믿음이었어요. 25년 동안 불량 제로를 만든 그 장인. 새벽 3시에도 일하는 이천의 엔지니어들. 그들이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서산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해의 노을이 공장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25년, 30년을 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 가족을 생각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KTX로 2시간 반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계 3대 조선사가 모두 한국 기업이었어요. 조선업은 사양산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한국은 밀려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세계 1위였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요. LNG선,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런 배들은 한국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산업도시였어요. 공장 냄새가 났고 트럭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조선소 보러 오셨어요? 네. 외국분이시죠? 네, 미국에서 왔어요. 오, 미국. 우리 배 많이 사가죠.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많이 삽니다. 우리 배가 최고거든요. 세계 어디 가도 안 고장나요. 그 말이 또 가슴에 꽂혔습니다. 안 고장나요. 서산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천이나 서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끝이 안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소음이 굉장했어요. 기계 소리, 망치질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전쟁터 같았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이드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여기가 LNG선 건조 현장입니다.
그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거대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길이가 30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저 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설계부터 진수까지 2년 걸려요. 근데 동시에 10척 넘게 만들죠. 저는 고개를 들어 배를 봤습니다. 배 옆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였어요. 수백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하고 절단하고 조립하고 모두가 바빴어요. 한 용접공 옆을 지나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용접 마스크를 쓰고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그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불꽃이 튀는데도 손은 정확했습니다. 직선으로 움직였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35년차 용접공입니다. 35년이요? 네. 이 조선소에서 제일 실력 좋은 분 중 한 명이에요. 중국 조선소도 용접공이 많을 텐데 뭐가 다른가요? 가이드가 웃었어요. 숫자로는 설명 못해요. 근데 저분 손을 거친 용접은 50년 가도 안 떨어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안 떨어져요. 안 고장나요. 불량 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주변을 봤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빨리 먹었습니다. 10분, 15분이면 다 먹고 나갔어요. 쉬는 시간인데도 급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 사람에게 물었어요. 점심시간이 짧나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1시간이요. 근데 빨리 먹고 현장 가야죠. 왜요? 쉬면 안 돼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기다려요. 배가 기다린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에는 설계실을 봤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도면이 가득했어요. 배의 단면도 구조도 시뮬레이션. 한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하며 뭔가 계산했습니다. 옆 동료와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LNG선 화물창 설계입니다. 화물창이요? 네. LNG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해야 해요.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려도 안전해야 하죠.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가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요? 일본도 기술은 있어요. 근데 안 만들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요? 중국은 기술이 없어요. 따라하려고 하지만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저는 다시 엔지니어들을 봤어요. 다들 30대, 40대였습니다.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였어요. 근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네. 영어 하세요? 네, 조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일이 어려워요? 그가 웃었어요. 어렵죠. 매일 어려워요. 그럼 왜 해요? 우리밖에 못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밖에 못한다.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오만함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배가 완성되면 어디로 가나요? 카타르요. 거기서 LNG 실어 나르죠. 그럼 당신이 설계한 배가 중동 바다를 다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절대 실수 안 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문제 생기면 사람 죽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선소를 나올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꽃이 튀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돈? 아니었어요. 명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위해?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일해요. 일본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 일하죠. 중국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만난 그 장인이 했던 말. 제가 실수하면 그 가족이 위험해져요. 울산 조선소 엔지니어가 했던 말. 바다 한가운데서 문제 생기면 사람 죽어요. 이천 반도체 공장 연구원이 했던 말. 엔비디아가 기다리거든요. 다 똑같았습니다. 자기 일이 누군가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한국 산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다. 책임감이다. 적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숫자만 봤어요. GDP, 기술 수준, R&D 투자액.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는 확신. 아니, 이미 이겼다는 확신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해가 졌고 밤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은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25년 동안 불량 재료를 만든 서산의 장인. 35년 차 용접공에 흔들리지 않는 손. 새벽 3시에도 일하는 이천의 엔지니어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웅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고.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전부 말해야겠다고. 저는 하버드에 연락했어요. 강연 요청을 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산업 패권의 미래였어요. 하버드 측에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석학이 하는 강연이니까요. 강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였어요. 저는 그 3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을 모으고 영상을 편집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한 건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믿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제 진심이 전달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됐어요. 제가 틀렸다고. 제가 오만했다고.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고. 강연 당일이 왔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이었어요. 300명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제자들, 동료 교수들, 학생들이 왔어요. 다들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또 어떤 통찰을 줄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습니다. 30년 강단에 섰지만 그날만큼 떨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30년 동안 저는 산업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혁신. 다 분석했어요. 근데 한 나라를 놓쳤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성실하지만 한계가 있는 나라, 따라하기는 잘하지만 혁신은 못하는 나라. 그렇게 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천 공장의 새벽 불빛이었어요. 이건 새벽 3시의 한국입니다. 잠들지 않는 나라예요.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서산 배터리 공장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분량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만든 배터리가 누군가의 가족을 태운 차에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요.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울산 조선소 사진을 띄웠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듭니다. LNG선이에요. 중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안 만듭니다. 왜? 어렵고 위험하고 돈도 안 되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한국은 만들어요. 왜? 세상이 필요로 하니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글자만 있었어요. 21세기의 진정한 승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 근데 이겼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다 세계 1등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새벽 3시에도 일하는 사람들, 25년 동안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엔지니어들. 다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요? 우리도 실리콘밸리가 있고 혁신이 있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혁신을 합니다. 근데 실행은 한국이 더 잘해요.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나와도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한국이에요. 일본은요?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기술은 있지만 속도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속도도 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양으로 승부해요. 근데 한국은 질로 이겨요. 그리고 질은 언제나 양을 이깁니다. 결국엔요.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한국한테 돈 받으셨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돈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학자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일이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는 듬성듬성 나왔어요. 절반은 멍한 표정이었고, 절반은 못 믿겠다는 표였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요. 강연 후 몇몇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근데 한국은 인구도 적고 시장도 작잖아요. 어떻게 미래의 승자가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지가 중요해. 한국 사람들의 의지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그게 뭔데요? 책임감이야. 자기 일이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멈추지 않아. 절대로.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도 괜찮아. 나도 한국 가기 전엔 안 갔거든. 근데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서울만큼 밝진 않았어요. 이천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늦게 이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숫자만 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해요. 적고 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일할까? 왜 이렇게까지 완벽을 추구할까?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땅은 폐허였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미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섰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서요. 한 세대가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안 잤어요.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 일했어요. 자식들이 굶지 않게, 자식들이 배우게,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그게 그 세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천의 엔지니어, 서산의 장인, 울산의 용접공. 그들은 그 세대의 자식들이에요. 부모가 희생한 걸 알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망치면 안 된다. 부모 세대가 만든 이 기회를 지켜야 한다. 그게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저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께요.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잠 안 자고 일했어요. 당신들이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희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자식들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조선도 다 세계 1등이에요. 그게 당신들 덕분입니다. 저는 또 말하고 싶었어요. 젊은 세대에게요. 당신들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근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포기 안 해서요. 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어요. 망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희생이고 다음 세대의 책임감입니다. 그게 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퇴했어요.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한국 뉴스를 봐요. 삼성이 또 신기록을 세웠다. SK 하이닉스가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역시. 그리고 생각해요. 저 뒤엔 또 누가 있을까? 새벽 3시에도 일하는 엔지니어. 25년 동안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35년 차 용접공. 그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을 거예요. 가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후회하세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본 거요. 저는 대답해요. 후회하죠. 근데 다행이에요. 왜요? 늦게라도 알았으니까요. 모르고 죽었으면 더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는 늦지 마. 지금 당장 한국을 봐. 그게 미래니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 근데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서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입니다. 그게 당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언론에 안 나와요. 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당신들의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당신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당신들 차례입니다. 부모 세대가 만든 이 나라를 지키세요. 아니, 지키기만 하지 말고 더 크게 만드세요.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왜? 당신들 DNA에 그게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 그게 한국인의 DNA예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을 알게 돼서요.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왜? 그게 한국이니까요. 잠들지 않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국가.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21세기의 승자예요. 이천 공장의 불빛은 지금도 켜져 있을 거예요. 서산 배터리 공장도요. 울산 조선소도요.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5시에도 그들은 일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위대함이 뭔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당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워 하세요. 당신들이 만든 나라를요. 당신들이 키운 세대를요. 당신들이 지킨 미래를요. 그게 전부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 늙은 미국 학자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틀렸어요. 평생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압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